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오늘은요 선물 옵션 거래 만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우리 증시 강보합세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30포인트 가량 올라서 0.9% 상승한 3,34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오라클이라고 있는데요. 호실적의 AI 수요 확대가 있으면서 주가가 36%가량 뛰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라클발 훈풍이 우리 반도체 업종에도 전해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0.2% 소폭 오른 834에 장을 마쳤네요.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오른 1,391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중학교 때 수행평가했던 노래인데 네. 여러분도 같은 추억 하시는 것 같아요. 박희정님께서 추억의 팝송, 팝 알못이지만 귀에 많이 익었던 노래죠? 해주셨고, 김동일님께서는 가을가을하네요.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금님께서는요. 어디는 잠자다 일어나도 예쁠 것 같아요. 헤어를 아무렇게나 해도 예쁜 것이. 잠자다 일어나면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가을이 되긴 했나 봐요. 뭔가 단발병에 걸려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주말 사이에 바뀌어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세계 4대 테니스 경기 중 하나인 영국 윈블던 챔피언십 들어보셨죠? 이 대회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찐 잔디밭 코트입니다. 땅을 기계로 평평하게 다지고 매일 로봇 잔디깎기로 다듬어 관리하죠. 대회가 끝나면 다음 해 더 고른 잔디를 위해 뜨거운 증기로 잔디를 통째로 죽이는 과정도 거칩니다. 영국 잔디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회인 셈이죠. 영국은 오랜 세월 잔디에 집착해 왔습니다. 18세기 지주들이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풀밭을 깎아 관리하게 하면서 잔디밭이 등장했는데요. 지금도 영국에서 좀 산다 싶은 저택 앞마당에는 반듯하게 손질된 잔디가 펼쳐져 있죠.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곳에서 차를 즐겼고 테니스와 크리켓 같은 경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잘 관리된 잔디밭은 여유와 계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배당 중 하나인 킹스 칼리지 채플 뒷마당에도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300년 가까이 관리된 잔디밭인데 지금 이곳은 온갖 야생화가 가득 핀 알록달록 꽃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5년 전 시작한 실험이 계기였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면서 벌과 나비 등 예전보다 수십 배는 더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수백 년 동안 땅속에 잠자고 있던 꽃씨들도 깨어나 희귀한 꽃을 피워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비료도 안 쓰고 물도 덜 쓰니 환경에도 도움이 됐고요. 알록달록 꽃밭은 잔디밭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해 도시 열을 줄이는 효과까지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영국에서는 정원을 자연 그대로 두자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 달간 잔디 깎지 않기 캠페인도 있었다고 하네요. 철저히 다듬어진 잔디보다 자연 그대로 둔 꽃밭에서 더 큰 생명력을 얻은 영국의 정원.
기후 변화로 자연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는 요즘, 통제가 아닌 공존,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죠. 이게 4년 2개월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7월에 세웠던 기록을 뛰어넘어서 이틀 연속으로 올라서 지금 3,34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8월에는 우리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부진하면서 거꾸로 가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는데 9월 들어서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단순히 어떤 지수가 올랐다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 이런 사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동력이 계속 뒷받침되어 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을 밀어올린 힘은 뭐였어요? 네,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훈풍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장에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훈풍이 전해져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도 도움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8월만 빼고 5월, 6월, 7월 또 9월 내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들이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8월에 증시가 잠깐 삐끗했던 건 이제 양도소득세부가 기준되는 이런 대주주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증시 활성화 의지도 재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잖아요. 뭐 보니까 여기서 뭐 단일 종목 보유 50억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고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발언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이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것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증시는 심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세수 결손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굳이 뭐 이렇게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 증권사들은 이 더 명확하게 결론을 딱 내주기를 원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좀 현행 유지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시장에 좀 우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 이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0.9%에 그치고 있고 수출, 교역 여건도 어렵습니다. 이 냉정하게 보면 근래 랠리는 정책 기대에 기댔던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주가 수준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좀 과하다고 보는 근거가 있어요? 뭐 일례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 이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거래 잔고라는 지표가 그저께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그 2배의 수익이 매일 나는 일명 곧버스라고 그러죠. 네. 이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주주환원책만 계속 잘 이어져도 지금처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이 활성화가 된다면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 뭐 이런 건데 뭐 좀 기술적인 얘기기는 하죠. 어쨌든 정책 이슈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주가 상승에 좀 강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어떤 다음 증시 부양책은 그래서 뭐가 또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네,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건 자사주 제도 개편입니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민주당에서는 자사주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또 처분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만 활용을 했던 일부 기업 관행에는 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금값입니다. 금값 최근 정말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네, 금값이 계속 이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순금 3.75g, 그러니까 한돈이라고 하죠. 이제 시세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600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2,000달러를 뚫었고 올해 3월에 이제 3,000달러 고지를 밟았는데요. 이번 달 초에 3,500달러 뚫은 데 이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600달러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금값은 워낙 경기 흐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라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를 조금 보여주는 거울 같은 상품이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높아지는 이런 속성은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 금이 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치솟는 금값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흔들리는 달러 패권, 그리고 또 이 틈을 타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는 움직임, 또 여기에다가 ETF를 활용한 금 투자 열풍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계속 금값을 뛰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달러 가치가 좀 흔들리고 각국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좀 낮추는 차원에서 금을 좀 쓸어 담고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신호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금값이 지난해에도 좀 급등을 했어요. 작년에 신흥국 중앙은행하고 아시아 투자자가 매수 엄청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급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말씀대로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앞다퉈서 금을 사들였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금 보유를 늘린 중앙은행의 순위를 뽑아보면 중국이 1등이고 또 9등에는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고 공통점이 있네요. 네, 또 폴란드나 인도, 튀르키예에서도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샀는데 좀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쪽에서 금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도 작년에 아시아 시장에서 두드러졌었습니다. 중국에서 금 사 모으는 분들 많다는 기사들 꽤 있었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도 침체됐고 위안화도 약하고 이러면서 금괴나 주화가 좀 많이 팔렸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라서 나도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또 번거롭게 금 시장에 가는 대신에 이제 클릭 한 번으로 금 사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네. 게 상품이 있잖아요. 금 ETF. 네. 이런 수요가 또 폭발한 게 금값을 올린 또 다른 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미 지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금 ETF 여러 개 상장돼 있는데요. 이 중에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 되는 GLD라는 이런 종목 코드 갖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최근 한 주 사이에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올해 3월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계좌 이용해서 금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금 ETF 5개 정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자금이 400억 원 이상 유입이 된 것으로 이야. 집계됐습니다. 또 증권사를 통해서 금 투자하실 때 ETF 말고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그저께는 KRX 금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2014년에 시장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1톤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들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의 3.5배 수준인데요. 금 투자가 다시 좀 달아오르는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값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4,000달러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5,0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5,000달러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얼마 전에 전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얼른 인하하라고 중앙은행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이 고조가 되면서 네.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미국의 화폐나 이런 국채가 유지해 왔던 신뢰성에 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 자산의 일부가 금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런 추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소액 결제입니다. 소액 결제 이거 혹시 그 뉴스인가 봐요. 그 SK텔레콤 사실 해킹 사고 여파 아직 가라앉기도 전인데 또 다른 통신사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KT에서 네. 신종 소비자 피해인데 나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신고가 요즘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광명시 또 서울의 금천구에 거주하는 KT 이용자들이 나도 모르게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잇따라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 경찰서에 분산돼서 접수된 신고를 병합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새벽 시간대에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고 어머.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됐다라는 문자가 오고 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거나 교통카드 충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섬찟하죠. 네. 사실 이러려면 ARS 인증 같은 것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결제된 사례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전에 있었던 해킹 사고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걱정인데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 지역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네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부천이나 과천, 또 서울의 영등포구나 인천 부평구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KT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피해 사례가 278건, 피해 액수는 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 내가 피해를 받던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 원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분명하던데. 네,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게 많습니다만 이 현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활용됐을 가능성에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특정 지역에 이 KT의 기지국으로 위장한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설치해서 가입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뭐 영화에서 이렇게 봉고차 갖고 이렇게 쓱 네, 가가지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찌릿찌릿 이렇게 안에서 컴퓨터로 타타타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신 펨토셀이 뭐예요? 네, 이게 전파가 약해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지역에 이제 네.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경 10m에서 30m 정도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 통신사들이 많이 설치해서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관리가 허술할 경우에는 이게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가짜 기지국을 이용해서 이 스팸 메시지를 살포하는 범행도 심심찮게 있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KT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 해킹 소지는 없다고 밝혔었는데 제가 방송 직전에 보니까 이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가입자 5,561명의 이 유심 식별번호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유출됐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각도의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짜 기지국인데 KT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도 또 이상하고. 네. 그러면은 내부 시스템을 좀 잘 아는 사람인가? 전 직원인가? 막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런 의구심도 많이 지금 나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일단 KT는 피해 고객들에게는 이 소액 결제 금액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네. 또 현재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은 전면적으로 차단한 상태고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액 결제 한도를 일괄 축소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10만 원까지로 낮췄고요. LGU 플러스에서도 내일부터 소액 결제 한도 이렇게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SK텔레콤 비롯해서 KT, 뭐 롯데카드 뭐 여기저기 많은데 이거 진짜 예방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예스24 같은 데 보면은 한 업체가 2번 해킹당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참 이게 이용자들로서는 답답한데 이번에 KT도 이 신고도 좀 늦었고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정황이 많이 좀 드러나서 이 참 앞으로 또 제재 같은 것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가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뭐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 결제 완전히 차단하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 개인 인증할 때는 ARS나 문자 대신에 OTP라든지 이런 보안 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 단계 레벨이 높은 수단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메시지, 뭐 링크, 앱 바로 이제 열지 마시고 또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항상 최신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일단 요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금융 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두의 그 리스크가 네. 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정민님께서 육아휴직한 남편과 아기와 셋이 듣고 있어요. 어소장님께 출첵. 와, 너무 행복한 그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안설님께서는요. 이 시간이 좋은 게요. 퇴근 2시간 남았고요. 잠도 깨서 머리가 맑을 때 지식을 쏙쏙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좋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득 채워드릴게요. 최형숙님께서는 24개월 된 손주가 2달 연속으로 수족구에 걸려서 밥도 잘 못 먹고 안쓰럽다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장사하면서 점포에 보라 켜놓고 경청합니다. 또 수족구가 도는군요. 이게 아이들이 수족구 걸리면 입이 자꾸 수포가 생기니까 짜증도 늘고 밥도 잘 못 먹고 부모님들이 더 고생해요. 또 그 기간이군요.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손주분 빨리 나으시게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장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이 제철인 이 해산물이 10년 새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경매 최종 낙찰 가격도 17% 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이 해산물이 바닷속으로 차가운 물이 밀려오자 연안으로 이동해 오면서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집게발이 크고 등이 옆으로 퍼진 갑각류로 삶으면 꽃처럼 색이 빨개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 제철 해산물은 무엇일까요? 삶으면 꽃처럼 색이 빨개진다고 해서 1번 전복, 2번 광어, 3번 꽃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스튜디오를 2바퀴 뛰고 자리에 착석한 추동훈 기자입니다. 5540님께서 추 기자님 유튜브로 보니까 뛰어다니시는데? 뛰어서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완벽한 운동 복장으로 차려입고 오신 추동훈 기자님이 준비해오신 브랜드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오늘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는데요. 딱 보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복장을 왔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 복장 그대로 제가 입고 온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요. 이 점퍼가 바로 이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마라토너가 있어요. 그분이 브레이킹 투라에서 2시간의 기록을 깬다 이런 도전을 했던 선수인데 제가 그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자켓입니다. 그 옷을 입고 러닝 슈즈를 차고 왔는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 이 MZ 세대에서는 요즘에 대세 중에 대세. MZ 세대뿐만 아닙니다. 이 전 세대의 운동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 바로
러닝과 관련된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러닝. 저희가 지난주에 푸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꼬리에 꼬리를 또 물기 위해서 스포츠 브랜드를 찾아봤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유행을 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선글라스 뺄게요. 저도 좀 답답해서. 네, 골프가 좀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행한 게 바로 테니스라는 운동이었죠. 테니스. 지금 테니스복을 입고 계신데 그러나 요즘의 대세는 바로 이 러닝입니다. 러닝이죠. 러닝이 이제 대세 중에 맞아요.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또 러닝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자주 해요, 러닝. 근데 저희 동네는 거의 너무 많아서 러닝의 성지래요. 그래서 운동장이 막혀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말 정도로. 많은 러너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러닝이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가 바로 러닝 때문에 만들어진 브랜드 그리고 그 이후로 성장한 브랜드인데요. 러닝 브랜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 나실 것 같아요. 신발 회사이고요. 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데도 있지만 뉴발란스, 서코니 같은 브랜드도 있고 온이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 바로 호카라는 브랜드입니다. 호카. 김채리님께서 추 기자님 학창 시절 체육 선생님 생각나요? 좀 비슷한. 맞네, 딱이네. 네. 체육 선생님 딱이네. 이 호카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러닝하면서 들어본 브랜드거든요.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탄생한 브랜드예요? 자,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려면 제가 약간 허물을 한 번 더 벗어야 됩니다. 바로 이 안에도 허물을? 관련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브랜드는 아니고요. 관련 네. 옷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풀코스를 뛰었던 네. 이 마라톤의 옷이에요. 아, 이게 제가 춘천 마라톤이라는 걸 갔었는데 이야. 이게 바로 이 호카라는 브랜드랑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라톤에서 시작한 게 호카라는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이 창업한 연도가 제가 이걸 뛰었던 시기가 2009년, 2010년이었거든요. 아. 2009년도에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아. 다시 옷을 입고 시작할게요. 네, 자꾸 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09년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은요, 지금부터 불과 16년밖에 안 된 시절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이었던 때고요. 네. 프랑스의 알프스 쪽이 있죠. 이 고산지대인 이 샤몬이라는 지역과 안시라는 지역 사이에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안시라는 데는요, 이 알프스의 관문 도시라고 불리고 스포츠 산업의 요람이라 하고요. 세계적인 스키 러닝 장비 회사인 이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의 본사가 바로 이 안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샤몬이라는 데는요, 들어보는 사람들이 적으실 수는 있는데 여기가 바로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린 장소가 바로 이 샤먼이라는 데인데요. 아하. 여기가 바로 이 트레일 러너들, 산악을 달리는 선수들에게 사람들에겐 굉장히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울트라 트레일 디 몽블랑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울트라 네. 마라톤 대회고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두 명의 남자가 이 트레일 러닝을 2009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장릭 디아르라는 사람과 니콜라 메르무드라는 두 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 퓨마 두 형제 비극에서 탄생한 브랜드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 두 명 또 공통점은 있습니다. 가족은 아닌데요. 바로 같은 회사를 다녔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시의 본사를 뒀었던 살로몬이라는 회사를 다녔던 두 직원인데요. 네. 1960년생인 디아르라는 인물은 살로몬에서 디자인 센터장, 북미 지사장 같은 임원을 지냈던 높은 사람이었고요. 66년생인 메르무드라는 창업자, 공동 창업자는요. 사실 이 트레일 러닝 선수였습니다. 아하. 굉장히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고요. 이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요. 마케팅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했었던 선수이자 직원이었던 거예요. 두 명이 2009년 6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42km 산악 마라톤을요. 4시간 10분 만에 완주를 했고요. 우와. 이 기록이 1,400명 중에 5등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이 두 사람이 트레일 러닝을 하던 중에 이 창업에 대한 계기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게 러닝화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게 선수 출신이라고 해도 따로 나와서 이렇게 러닝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명 다 직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명 다 러닝을 좋아했습니다. 트레일 러닝을 즐겼는데 둘이가 이 코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 오늘 빡세다. 좀 힘드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르막길이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건 쉬운데
있었는데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악 마라톤이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등산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내려올 때가 편하기도 한데 좀 더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이 무릎과 발목에 더 큰 무리가 가는 내리막길을 좀 잘 갈 수 있는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살로몬에는 좀 그런 게 안 보인다라고 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막길 충격을 줄여주고요, 날아다니듯이 가벼운 신발을 만들겠다. 그렇게 2009년 그들의 전 직장이 있었던 이 프랑스 안시에서 호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호카 이거 HOKA인데 이거 제가 그 창업자들 이름 장윅 디아르 니콜라 메르무드 아무리 조합해도 이 HOKA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오늘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없었는데 호카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름 창업 당시 이름은요 호카 오네오네라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호카 원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오네오네라는 발음인데 네. 이게 사실은 뉴질랜드어입니다. 이 마오리족이라는 족이 있죠. 거기 네네. 원주민들의 말이고요. 지구 위를 날다. 하늘 위를 거닐다라는 뜻을 가진 이 원주민들의 말이라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은 원래도 달리기를 좋아했고 이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신발을 개발하다 보니까 더 부드럽고 더 가볍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을 만들자 그런 뜻으로 이런 브랜드 이름을 지었고요. 호카 신발 브랜드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처음 만든 신발이 마파테라는 신발인데요. 네. 이 신발이 이 트레일 러닝이라고 유명한 트레일 코스 마파테 협곡이라는 이 지명에서 땄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모습에서 트레일 러닝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산타페, 투싼 이렇게 지명에서 따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하늘 지상 위를 땅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샤샤샥 간다. 그런데 이 초창기에 그러면은 이 호카에서 만든 신발은 트레일 러닝에 아주 적합하게 올라갈 때는 날아가듯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뭔가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그런 신발을 그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요 당시의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이 2009년, 2010년대 러닝화 트렌드는요. 미니멀리즘이 유행했다라고 해요. 정말로 신지 않은 듯이 가볍고요. 굉장히 지면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했었는데 이 둘은요. 사실 유행을 좇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트레일 러닝을 더 잘하기 위한 신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요. 신발의 중창은 뚱뚱해지고요. 쿠션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되게 못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니멀리즘이 대세였던 러닝화 시장에서 네. 이들의 신발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맥시멀리즘 신발이다. 그리고 그러네. 정말 못생긴 어글리 슈즈다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거 맨 처음에는 그러면 사실 트레일 러너만을 위한 신발로 하기에는 이 매출 확대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신발이면 안 될 텐데 그 대상이 좀 넓은가요? 아니면은 어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반응은 근데요. 이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중들은 당연히 좋게 안 봤는데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요. 네. 이 신발 신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내리막길을 가는데 하늘을 걷는 듯이 가뿐가뿐히 가게 되고요. 세상에. 정말로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에게 필요했던 신발이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게 필요가 또 이 발명의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선수를 뛰었었던 이 창업자가 내가 신을 신발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 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역시 본인들의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됐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 사이에선 입소문을 탔었고요. 네. 그리고 2010년대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 호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한 일이 이야. 발생합니다. 처음엔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런 선수가 한 명, 두 명씩 나오면서 울트라 마라톤에서 트라이애슬론 그리고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도 야 호카라는 신발이 있더라라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퓨마 때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긴 하네요. 이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었군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이 호카라는 브랜드가 인기를 얻은 게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좀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저도 호카가 그
그냥 뭐 저렴한 미국의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최근 몇 년 사이 호카의 브랜드가 글로벌리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세를 보인 게 사실 코로나19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들 집에 있거나 혼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트레일 러닝 선수 칼 멜처라는 선수를 이 호카가 후원하면서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칼 멜처라는 선수는 넷플릭스에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오. 그만큼 유명한 선수고요. 그의 별명이 바로 속도의 신. 스피드 고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카가 이 선수를 지원했었는데 아예 스피드 고트라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원했었고 이 선수가 너무 잘했었고 이 호카 신발을 신고 기록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호카가 한 번, 두 번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진짜로 성능만큼은 최고의 신발이구나라는 피드백이 나왔었고요. 2016년에 이 칼 멜처라는 선수가 에팔레치아 트레일 대회에서 최단 시간에 완주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호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성능 면에서는 어떤 브랜드에 밀리지 않는 최고의 브랜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능성이긴 한가 보네요. 근데 그렇게 잘 성장하던 호카도 중간에 한번 매각되지 않아요? 이게 재미있는데요. 사실 브랜드가 크게 성장을 한 다음에 매각이 되거나 이 창업자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호카는 놀랍게도 창업 4년 만에 매각이 됐습니다. 원래 프랑스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에 미국의 데커스 브랜드라는 회사에 매각이 됩니다. 지분 100%를 전부 넘겼고요. 이 데커스라는 회사가 또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요. 네. 바로 어그라는 브랜드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어그가 바로 이 데커스의 신발이고요. 테바라고 불리는 샌들 브랜드 등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커스의 지분 100%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안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본사를 옮겼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탄생을 해서 성능은 유명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중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좀 더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더 큰 시장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두 공동 창업자는 고민 끝에 여기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미국으로 본사를 가는 게 훨씬 더 큰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건 주요했습니다. 2015년 인수 직후에 900억이던 매출은요. 2021년도에 무려 1조 1,7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호카가 그 로고가 없더라고요. 그냥 글씨로 그냥 자기 그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렇다고 정해진 색깔도 없고 신발마다 그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 호카의 마케팅 전략이 어떤 식이지? 궁금해지던데. 네, 맞습니다. 이 매각이 된 이후에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이 브랜드 전문가들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호카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는 성능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성능과 이제 패션에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져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 선수들로의 통해서 성적은 더 잘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마라토너 선수가 이 캠 레빈스라는 캐나다 선수인데요. 네. 호카 신발을 신고 캐나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스콧 파블이라는 선수가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처럼 성능은 계속해서 최고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또 하나 동시에 이 어글리 슈즈라는 사실은 못생겼다라는 포인트가 이 매력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한때 그것도 유행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운이 좋았던 것인데 어글리 슈즈라고 못생겼다라고 디자인을 숨기지 말고 우리 신발 특이해라고 마케팅 포인트로 가져가자라는 전략이 주요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글리 슈즈가 유행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호카의 못생긴 신발이란 이미지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신발로 더 올라갔고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호카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매출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성장이 숫자로 증명됐는데요. 25년도 최근의 회계 연도 기준으로 호카의 매출이 22억 달러입니다. 아까 1조 달러 넘은 게 21년이라 했었는데 네. 5년 만에 3조 원으로 늘었고요. 3배 가까이 늘었죠. 이 데커스 그룹의 전체 매출의 40%가 호카에서 나오고 있다. 어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매출이 높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 데커스 그룹의 회계 공시를 하면요. 이 호카는 기타 브랜드에 분류가 돼서 매출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요. 호카가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만큼 회사의 성장이 뛰어났었던 거고요. 2009년 알프스의 산골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15년 만에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강자로 변모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한종현님께서는 호카는 발볼 넓은 러너에게 좋은 신발이죠. 이렇게도 해주시고 박지민님도 러닝 3개월 차인데 트레일 러닝 완주하셨다고 이거 내려가는 거 정말 잘 뛰어야 해서 그런 신발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진짜 많죠. 가격대도 좀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러닝이 또 대세고요. 제가 호카 신발 가져오려 했는데 네. 사실 파타고니아가 같습니다. 비싸서 제가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가져왔는데 네.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19 덕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골프, 테니스 다음에 러닝이 유행을 했고요. 이 다른 차이점이 있죠. 이 골프나 테니스는 장비가 필요한데 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장비 장소 대여료도 필요 없고요. 네. 신발만 잘 신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발이 유일한 장비고요. MZ 세대 사이에서도 패션 아이템이자 어느 신발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러닝화로 이름값을 높이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즘에 호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호카의 성장 스토리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호카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브랜드 우리 꼬꼬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딱 요약하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진리가 지금도 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러너가 내리막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닝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혁신의 계기가 됐고요. 트렌드를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택했던 이 맥시멀리즘 쿠셔닝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도전이 결국에 전 세계 러닝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훈적이다. 지금 또 이러한 혁신은 통한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한편 저도 좀 뭐가 필요해야지 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없다. 위대한 창업자가 되기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카가 그냥 비싼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걱정이 드는 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나 그렇게 좋은 신발이었어 하면서 또 호카 사야겠다 하고 새 신발 또 사시려고 또 슬슬 인터넷 창 열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재밌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주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삶으면 빨갛게 변해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가을 제철 갑각류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3번 꽃게였습니다. 최근 10년 만에 최대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위판 가격, 그러니까 경매 최종 낙찰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간장게장 하려고 오늘 5kg 샀어요 해주신 3332님. 게딱지에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인데 때마침 엄마가 사준다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1143님. 그리고 예전에는 비싸서 잘 못 먹었는데 이번엔 가격이 좀 내린 것 같길래 우리 집 거 언니네 거 주문했어요. 저녁에 꽃게찜 해 먹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신 5258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